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그러면 평가단 7회차 금융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융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는데, 금융론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분금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를 암기 코드를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암기했었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영어로 REITS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리츠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자, 지분금융은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주체가 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지분권이나 주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식회사는 자금을 마련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니까 지분금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펀드, 부동산 펀드.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이 있죠. 자, 그러면 리츠가 있네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도 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라고도 해요. 리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없고 신디케이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모 사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는 없고, 그래서 지분금융은 총 3개.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자닌 금융은, 자, 메자닌은 중간을 뜻해요. 1층과 2층 중간.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을 뜻하는데,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주식과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채권이 합쳐져 있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자,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는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전환사채라고 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역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있으면 이건 부채금융인데, 신주는 새로운 주식, 얘도 주식에 해당되는 거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니까 주식과 채권 같이 있는 메자닌 금융은 두 가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리조신 공사펀드가 아닌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의 답은 2번이고, 자, 저당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명목이자율은, 화폐가치로 표현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를 가산하여 더하여 계산된다. 맞죠? 명목은 실질 더하기 예상인플레이율이죠. 출제자가 실질이자율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다가 예상인플레이율을 넘겨야 되니까 빼기 예상인플레이율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맞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암기 코드고, 코기가 변대유라고 제가 수업 중에 암기 코드 이렇게 정리했는데,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고, 변동금리는 언제나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를 잡아요. 그럼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런 말이 나와야지, 명목이다, 실질이다, 예상인플레이율이다 이런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죠. 금리를 올려서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니까. 그리고 금리가 변동되는 건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변동돼서 변동금리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의 고정금리는,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에게 불리한 대출 방식이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방식의 변동금리보다 대출 실행 시점에서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대출자에게 불리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행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높게 잡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변동금리는 처음에는 낮게 잡아도 나중에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나중에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게 잡을 필요는 없고, 고정금리는 나중에 바뀌지 않고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고정금리를 높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일정 기간마다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얘기했듯이 기준금리, 코픽스라는 기준금리가 시장 상황을 대변해요. 근데 시장의 상황은 변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되어 조정되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얘는 코픽스를 쓰죠. 지금 코픽스 금리를 쓰죠. 예전에는 CD금리라고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썼지만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코픽스라는 걸로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시장의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자,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 자, 차입자 입장에서 차입자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금리가 대출 이자율이에요. 얘가 만약에 5%로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로 받은 거예요. 시장 상황이 변해서 시장의 상황이 3%였다면 이 차입자의 때는 손해보는 입장이 되겠죠. 예전에 고정금리로 빌려서 지금도 5%를 내고 있는데 현재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시장 이자율이 3%니까 3%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이자를 낸다라면. 자, 그러면 차입자는 손해보는 입장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는 방법이 있죠. 뭘 하면 된다? 조기 상환을 하면 되겠네요. 일찍 기존 대출을 갚아버리고 다른 융자로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기 상환하려 한다. 조기 상환하려는 요인이 생긴다. 맞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고정금리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 하고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조기 상환이란 말은 시장 이자율이 낮고 대출 이자율이 높을 때 발생하는 거다. 자, 이번에 틀린 건 4번이죠. 자, 3번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LTV 담보인정 비율은, 얘는 대부 비율과 똑같은 거죠.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의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부채 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했었죠. 자, 주택 가격에 대한, 얘는 총 투자액과 똑같은 얘기죠. 총 투자액, 부동산을 총 10억을 투자했다라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총 투자액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액 비율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대출액을 정할 때 이 밸류가 가치 가격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할 때 기준은 LTV가 되는 거고, 자, 총체적 상환 비율 DSR이 나왔는데 DSR의 도입은 금융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자, DSR은 DTI의 일종인데 소득에 따라서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서 대출액을 산정하지만 DSR은 기존의 대출에 의해서, 모든 금융권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는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있으면 갚아나가는 1년 동안에 모든 부채 서비스를 다 차감하고 너 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니까 돈을 더 조금 빌려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SR을 썼다라는 건, 지금은 DSR을 쓰죠. DTI 일종인 거예요. DTI의 일종인데 DSR을 썼다는 건 돈을 더 조금 빌려주겠다는 거다. 금융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담보인정비율 LTV를 활용하여 대출 규모를 결정할 때는 차입자의 기존 부채, 차입자의 기존 부채를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차입자의 기존 부채를 고려하는 건 LTV가 아니라 DTI 일종이에요. DTI나 신 DTI나 그 다음에 DSR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DTI는 연소득에 대한 상환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DTI가 50% 0.5라고 한다면 연소득이 만약에 6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까지 너 돈 갚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대출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0.5, DTI가 0.5라면 연소득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까지 너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3천만 원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해줄게, 대출액을 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단 3천만 원을 통해서 대출액을 정하기 전에 기존 부채, 기존에 돈 빌린 게 있다라면 이걸 고려하여 기존 부채에 의해서 갚는 원리금을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DTI는 기존 부채에 의한 이자를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신 DTI는 기존 부채에 의한 원리금을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 DSR은 모든 금융권에 있는 부채 서비스액을 다 빼고 갚을 수 있다는 원리금을 인정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문과 비슷한 지문이겠네요. DSR의 도입은 규제가 강화되었다. 즉 기존 부채가 있다라면 이 기존 부채에서 갚는 원리금을 빼고 너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대출금을 산정해 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LTV가 아니라 DTI 일종이 기존 부채를 고려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LTV는 가격에 의해서만 대출액을 산정하지 기존 부채와는 전혀 관련 없이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DTI라 그러죠. 맞는 얘기고. 담보인정 비율과 LTV와 부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상향 조정은 LTV와 DTI가 커지면 대출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시킨다. 맞는 얘기네요. 틀린 건 3번. 자, LTV는 가격에 의해서만 대출금을 정하고 기존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DTI의 일종인 DTI, 신 DTI, DSR은 상환 원리금을 정해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데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을 정할 때 기존 부채에 의해서 갚고 있는 1년 동안 갚고 있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들을 빼고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니까 대출금을 더 줄여줄겠죠. 이 말 뜻은 기존 부채를 고려하여 대출금을 산정한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부채를 고려해서 대출금을 산정하는 건 DTI 일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우리 계산 문제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래요. 그래서 추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LTV를 이용했을 때는 얘는 가격 기준이에요. 가격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니까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대출금이 정해지죠. 자, 가격이 6억 원이니까 우리 줄여서 600원이라 해보죠.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LTV 0.5 곱하기 600원 하면 300원까지 빌릴 수 있죠. 물론 공 6개가 있으니까 3억이에요. 자, DTI는 연소득 기준이니까 DTI 곱하기 연소득 우리 이거 70으로 보죠. 공 6개 떼어버리고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0.4 곱하기 70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상수예요. 나누기 저당상수 0.1이 있으니까 0.1 해주면 280. 자, 그러면 최대 대출금은 적은 금액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천이 되겠죠. 공 6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8천만 원을 이미 빌린 상태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2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2억 8천에서 8천만 원을 빼면 2억. 답은 2억 원 1번 되겠네요. 자, 기억해야 될 거.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이렇게 정하고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대출액은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자,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가격을 곱하고 DTI는 소득 기준이니까 I가 인컴 소득이죠. V는 밸류가 가치 가격이니까 소득을 곱하고 저당상수 나눈다. LTV는 가격을 곱한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꼭 암기해서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5번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이고 주어진 조건에 하나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주어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네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맞죠? 자, 대출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거나
원금을 많이 내거나 원리금을 얘기하는 것이 DTI죠. DTI. 자, 그럼 원리금을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커질 거고 차입자의 부담도 크고 원금을 많이 내면 원금 회수속도도 빠를 거예요. 회수속도도 가장 빠른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건 원금 균등 방식이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점증식이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잘 정리했었죠.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 많이 내는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DTI가 큰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거고 원금을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게 가장 큰 것은 초기에 원금 균등 방식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잔금이다 또는 총상환액 이 상환액은 총이자 상환액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것이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점증식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놔야 되겠죠. 잔금 총상환액 총이자 상환액 여기는 원리금 원금 DTI 차입자의 부담 원금 회수속도 물론 잔금은 대출액의 일종이니까 잔금은 대출 중간의 대출금을 잔금이라 그래. 아직 못 갚은 대출액이니까 미상환 대출액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LTV를 얘기할 때는 잔금 그래프와 똑같이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원금 균등이 가장 작은 거고 이런 말이 나오면 원금 균등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다. 맞죠?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대출 초기에 원금을 많이 상환하고 만기로 갈수록 이자를 많이 상환한다. 자,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니까 자, 이 높이를 원리금이라고 했을 때 만기로 갈 때 이 높이 원리금은 똑같다라면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어요. 이렇게 됐을 때 줄어드는 건 무조건 이자가 줄고 늘어나는 건 무조건 원금이 느는 거예요. 이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갚아나갈 때 처음에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출제자가 어려운 질문을 쓸 때 이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고 만기로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2번이 틀렸네요.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정하다. 맞죠? 원금을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겠죠. 자, 점증식 방식은 매개 원리금 상환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 점차 증가시킨다. 점증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고 만기로 갈수록 많이 내는 방식을 점증식.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잔금은 자, 잔금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게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얘가 주어져 얘가 적다. 맞는 얘기네요. 잔금이나 총상환액, 총이자 상환액, LTV는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적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 그래프를 제가 정리해 주면서 이 두 개만 딱 이해하고 각각 원금 균등, 원리금 등의 특징을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자는 언제나 만기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들어서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이 얘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해하고 이 두 개에 비교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했던 거죠. 자, 6번에 총이자 상환액 또는 총상환액 또는 잔금 또는 LTV 이런 걸 묻는다라면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작다고 나와야 돼요. 세증식, 점증식이 가장 크고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4번이죠. 자, 원금 균등 방식이 가장 크고 얘가 가장 크고 원리금 점증식 나오는 것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원리금 상환액 또는 DTI 또는 원금 상환액 또는 차입자의 부담 또는 원금을 많이 내니까 원금 회수 속도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순서가 돼야 되고 자, 잔금 총상환액, 총이자 상환액 LTV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 자, 저당 조건 하에서 원금 균등 분할 방식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10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자, 문제를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원금을 구하고 원금 균등 방식의 원금, 두 번째 이자를 구하고 세 번째 얘를 더하면 원리금이 구해지겠죠.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먼저 구하고 이자 구하고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이 구해지지만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 먼저 구하고 이자, 원리금 더해서 원리금이 되는 거죠. 자, 원금은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원금이 3억 원이죠. 우리 줄여서 그냥 300원이라 보죠. 30년 나눠서 원금을 똑같이 갚으니까 매번 갚는, 매기에 갚는 원금은 300원을 30년 나누면 10원씩 이렇게 낼 거예요. 물론 공 6개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을 얘기하지만 우리 공 6개 떼고 보니까 원금은 매년 매기에 10원씩 내고 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자, 10회차를 구하래요. 그럼 중요한 건 10회차라는 건 9번 이미 원금을 갚았다예요. 즉 9회 원금을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금을 10원씩 갚으니까 9번을 갚으면 90원 원금을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300원을 빌렸으니까 90원을 갚았으면 잔금이 얼마다? 210원 되겠네요. 여기에 이자율이 5%니까 0.05를 곱하면 계산하면 10.5가 나올 거예요. 10.5. 자, 그럼 원리금은 두 개를 더하니까 20.5 이렇게 계산해서 자, 2,050만 원이 되겠네요. 2,050만 원, 20.5니까 공 6개가 있는 거죠. 20.5.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자는 중간에 갚아나가는 중간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아니라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해야 된다. 잔금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10회 차니까 9번 원금을 상환했다. 즉 10원씩 9번 갚았으니까 원금 상환액은 90원인 거예요. 총 300원 중에서 90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210원, 이자율을 곱하면 이렇게 10.5원이 얘가 이자고 더하면 원리금 되겠네요. 20.5. 답은 5번.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걸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장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만약에 상환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겠다라면 원금 균등 방식에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연습해서 나오면 무조건 풀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8번 보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저당의 유동화라고도 하고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도 하고 자, 줄여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저당의 유동화. 이 저당 채권은 모기지라 그래요. 모기지. 자, 모기지란 단어가 감정평가 시험에서도 부동산학계는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학과는 똑같은 과목의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기지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모기지란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놔야 돼요. 자,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저당의 유동화를 보면 차입자가 있고 여기에 은행이 있죠. 금융기관 은행이 있고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줄여서 한주금이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 자, 이런 내용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은행이 차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고 얘가 넘겨주는 것은 저당권과 채권을 같이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당권과 채권을 합쳐서 저당채권이라 하고 이 저당채권을 영어로 모기지라 그래요. 자, 모기지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모기지라는 문서만 가지고 있어서 현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 모기지를 덩어리로 집합채로 한 조금에 팔고 한 조금은 현금을 넣어주고 은행에 자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조금은 이 저당 채권의 집합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변형시켜서 MBS라는 MBS 이걸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이걸 사서 현금을 넣어주죠. 그래서 현금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걸 유동화라고 하고 이걸 잘라서 요만큼을 1차 시장, 요만큼을 2차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1차 시장은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형성되는 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 저당 이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다 2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저당 이동화는 주택 수요와 주택 금융을 활성화한다. 맞죠? 이 자체가 현금이 잘 돌아가게 되면 차입자가 돈을 잘 빌려서 주택을 많이 사게 될 거니까 활성화시키는 거 맞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동화가 돌아가면 더 많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겠죠. 맞는 얘기고. 금융기관은 설정된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이쪽에 집합채로 덩어리로 풀로 매각시키는 거죠. 한 조금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매각한다. 맞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들인 주택저당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상품 이걸 뭐라고 하냐면 MBS죠. 이 MBS는 주택저당 증권이에요. 얘는 주택저당 채권은 모기지를 얘기하는 거고 사왔던 모기지를 바탕으로 하여 MBS를 발행한다. 이 MBS를 새로운 투자상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해요. 자, 투자자에게 발행한다. 맞고 저당의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저당 수익률 우리가 저당 수익률을 뭘 얘기하냐면 이자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단어예요.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금리, 이자율이 자, 금리, 이자율이 주택저당 증권 MBS의 수익률보다 작아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나 대출 금리가 가장 커야 유동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차입자가 내는 저당 수익률 이건 대출 금리를 얘기하죠. 대출 금리와 그 다음에 MBS 수익률 한 주금이 발행하는 MBS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투자자가 생각하고 있는 요구 수익률보다 MBS의 수익률이 커야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커야 되는 건 저당 수익률, 그 다음에 MBS 수익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당의 이동화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익률의 크기가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이동화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려고 할 때 저당의 유동화에서 가장 난이도가 깊은 지문 내용이 이해해요. 저당의 수익률이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유동화가 잘 돌아가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저당 수익률, 대출금리가 나오면 언제나 가장 커야 된다. 자, 9번에 저당 시장의 성격이 다른 것은 모기지, 이건 저당 채권을 얘기하죠. 주택에 따른 저당 채권을 모기지라 하고 주택에 대한 저당 채권이죠.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시장이죠. 1차 시장은 모기지가 형성되는 시장, 주택담보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 MBS 발행되는 거, 금융기관과 투자로 이루어지는 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할하는 거, 얘들은 나머지는 다 2차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1차 시장을 딱 정리해놔야 돼요. 자, 1차 시장은 여기에서 이게 1차 시장인데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 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 모기지가 만들어지는 시장,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 세 가지고 나머지는 다 2차 시장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9번에는 1번이고 자 10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PF는 개발금융이죠. 개발금융.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때 자, PF를 일으키는데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때 돈을 빌릴 때 물적 담보 대출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수익, 돈 벌 걸 믿고서 돈 빌려달라.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믿고 돈 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여기 내용을 보죠.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비소구금융이다. 맞죠? 상환 청구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은행이 빌려준 돈을 사업주에게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지 사업주 이름으로 돈 빌린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만들어진 여기에 사업주가 있었고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PF. 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계약, 시공사와 계약을 했고 얘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이 나온 수익은 위탁계좌, 에스크로우 계좌에 관리가 되면서 돈을 이제 빼나갈 때는 은행이 먼저 1번, 두 번째 시공사가 2번, 맨 마지막에 사업주가 개발했다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이런 형태를 PF라 그랬어요. 자, PF는 요만큼을 얘기하는데 PF는 사업주의 이름이 끼어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주와 프로젝트 현금 흐름은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개발 수익은 위탁 계좌인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된다. 맞죠? 자, 부외 금융이므로 이 부외는 장부외 금융을 얘기하면서 사업주의 장부에는 부채의 기록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기록이 없으니까 사업주는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없더라라는 얘기죠. 금융기관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부외금융이라는 뜻은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 기록이 없어서 사업주가 돈을 더 빌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채무를 더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사실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잘 등장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조만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잘 해석해 놓고 특히 비소구금융이라는 뜻은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없더라를 얘기하는 거. 장래 현금 흐름이나 사업성 자체를 담보로 대출이 진행된다. 맞죠? 여기에 물적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틀려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이나 프로젝트 사업 자체를 담보로 돈 빌리는 거고 프로젝트 성공 시 사업주의 이익은 마지막에 인출된다. 맞죠? 첫 번째 은행, 두 번째 시공사, 건설사가 가져가고 마지막에 사업주가 가져가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겠네요. 자, PF에 대한 문제도 예전에는 한 7, 8년 전에는 한 문제로 단독으로 많이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얼마든지 한 문제거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이해만 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주차 평가단 문제를 풀어봤고 금융론 문제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울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어가 익숙해지면 원리만 알면 쉽게 다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8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